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하려고 하는 책은요. 토머스 H. 쿡 장편 소설 붉은 낙엽 Red Leaves입니다. 이 책의 첫 출간은요. 2005년이고요. 우리나라 첫 출간은 2012년이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고려원 북스네요. 토머스 H. 쿡은요, 이 책 붉은 낙엽으로 2006년에 베리상, 마르틴 백상을 수상했다고 하고요. 미국 추리작가 협회상, 영국 추리작가 협회상, 앤서니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제가 읽었을 때는 이게 본격 추리물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을 추적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 집중하는 게 추리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과정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사건에 얽히게 된 인물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심리적인 변화, 그로 인해서 그 심리적인 변화가 일으킨 파장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 어제 완독을 했는데요. 책을 읽고 바로 녹음을 할까 했었는데, 책이 남긴 그런 여운이 너무 커가지고 바로 녹음을 하면 좀 약간 제가 흥분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간 떨어진 시선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하룻밤을 지나고 오늘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건을 따라가는 추리소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서서히 어떤 한 가족이 붕괴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 마음 깊게 이렇게 꽂히듯이 다가오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줄거리 소개는요. 우선 책 뒷표지에 나와 있는 그 간단한 소개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릭 무어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대학 강사인 아내 메러디스, 중학생 외아들 키이스와 안락한 가정을 꾸려나간다. 아버지의 파산과 여동생의 죽음으로 붕괴된 첫 번째 가족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그에게 바닥부터 열심히 노력해 이룬 두 번째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지금까지 에릭 무어의 삶은 만족스러웠다. 키스가 마을에서 실종된 소녀 에이미 지오다노의 유괴 용의자로 지목되기 전까지는 의심과 오해로 서서히 무너져가는 가족을 비극적으로 그려내 전 세계 독자들의 격찬을 받은 소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 독자의 격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격찬하고 싶습니다. 이게 딱 맞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서서히 무너져가는 가족을 비극적으로 그려냈다. 가족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이고 내가 볼 수 있는 모습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 중에 또 한 가지일 뿐이라는 생각을 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더 확신하게 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업상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지금은 하지 않지만 꽤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폭력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폭력위원회 이런 게 열려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 피해자 부모님들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동시에 부르기 전에 이제 담임이나 뭐 상담 교사가 그 가해자 부모님과 뭐 피해자 부모님과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보게 되는데, 그 가해자 쪽 부모님은 늘 하는 말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 우리 애는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모습은 다른 겁니다. 학교에서 뭐 제가 봐도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궁금증이 들 정도의 행동을 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 안과 밖의 모습이 일치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어, 음, 왜냐면 학교라는 것도 사회잖아요. 사회생활이란 말이죠. 그럼 사회적인 나와 또 개인적인 나는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의 모습만 보는 이제 부모님들은, 아,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막, 이번은 실수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뭐, 제가 봐도 맨날 욕하고, 어, 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행동을 일삼는데, 집에서 너무 착하대요. 진국이나 이래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또, 뭐, 직업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봤지만, 또 저 또한 부모기 때문에, 저도, 아이의 그 선생님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집에선 이런 아이인데, 학교에서는 어떤지 꼭 여쭤보고, 학교에서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과 그 갭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느껴지실 때는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덮어놓고 막 우리 애는 이렇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붉은 낙엽이라는 이 책 속에도 이 가족이 나옵니다. 가족이 주인공이고, 그 가족의 중심에 이제 아버지인 에릭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릭 무어라는 남자는요, 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사회성도 별로 없고 친구도 없고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고, 항상 방문 꼭꼭 닫아 걸고 잠그고 안에 들어앉아 있고 그런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걱정이 좀 많았겠죠. 불만도 있었을 거고요. 쟤는 왜 저러지? 그런 불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아, 그런,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이제 사람인데, 또 자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마을 전체가 누구네 집, 누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다더라, 이걸 다 아는 거죠. 서로 다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웃의 이제 어린 딸, 그러니까 8살 그쯤 되는 이제 딸이 실종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용의자로 에릭 무어의 아들인 키스가 이제 지목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그 실종된 아이 이름이 에이미인데요. 에이미를 마지막으로 본 게 키스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키스가 뭐겠어요. 그 경찰 용의선상에서 제일 1순위겠죠. 그럼 이런 사건을 마주했을 때 아버지인 나, 뭐 또는 엄마, 이제 메러디스 아내가 나오는데, 엄마인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덮어놓고 내 아들은 아니요 이렇게 믿어야 할까요? 그 갈등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가족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아들이 어떤 범죄의 용의자로 떠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이 부모는, 이제 에릭과 메러디스는 너무도 당연하게도 경찰에게는 이제 키스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 키스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가 뭐냐면 그 에이미 부모님이 이제 밤에 외출을 하게 돼서 키스가 베이비시팅을 하러 그 집에 갔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를 돌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에 아이가 그냥 방에서 없어진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키스가 의심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부모는 당연히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아니다. 경찰에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제 의심이 싹 트는 거예요. 평소에 막 부모님과 그렇게 교류가 있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아들을 다 알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이제 각자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래, 키스, 너 경찰한테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아, 정말 내 아들이 그랬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커져가요. 그런데 키스도 부모가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춘기라 예민하기 때문에 단박에 알아채죠. 그래서 키스의 생각은 어떤지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제 에릭의 머릿속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 정말 에릭의 아들 키스가 어떤 잘못된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독자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에릭 무어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에릭 무어는요, 자수성가한 사람이고요, 어, 그 아내와 이제 아들을 두고 가정을 꾸리고 있고 예쁜 집에 살고 있고 그거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지금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전에 자기가 이제 자기가 자식으로 속해 있던 그 가정이 굉장히 위태롭고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기가 자랐던 집은요, 아버지가 뭐 사업 핑계로 나돌아다니면서 돈을 펑펑 써서 집에 늘 돈이 없는 상태였고, 엄마 혼자 뭐 어떻게든 조금씩 돈을 벌고, 뭐 중고 매장에 가서 옷을 사온다든지 하면서 겨우겨우 꾸려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워렌이라는 형이 있는데요. 이 형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늘 주눅 들어 있고 또 아버지는 항상 이 형을 무능력하다고 욕하고 그래서인지 형은 지금까지도 뭔가 이뤄낸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인 제니가 있었는데 제니는 어렸을 때 이제 뇌종양으로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엄마가 차를 몰고 가다가 뭐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에릭은 꿈꿨던 아이비리그 대학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진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의 가정이 너무나 소중해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번듯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에이미 유괴 사건, 요거가 일으킨 아주 작은 균열이 이 가족을 이제 산산조각, 이렇게 막 금이 갈라지듯이 갑자기 이제 이 에릭은 모든 게 의심스러워집니다. 키스도 의심스럽고, 또 아내는 뭔가 대학 강사니까 학교에서 다른 교수와 불륜 관계인 게 아닐까? 이런 의문. 근데 이런 걸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폭발하는 단계가 오면서 가족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렌도 있습니다. 형은 지금 페인트공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가정도 이루지 못했고, 아버지는 지금 양로원에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늘 말하는 대로 쓸모없는 놈, 그대로 자란 듯한 그런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이미 사건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그 키스가 에이미네 집에 갈 때 워렌이 태워다 줬어요, 차로. 그래서 이제 책의 중간 부분에 오면 방향이 워렌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릭은 갑자기 형의 모든 이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 자기 형제니까 굉장히 잘 알잖아요. 어릴 때 같이 컸고. 근데 그 모든 행적을 또 의심하게 됩니다. 내 형의 성적 취향이 어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입 밖에 내고 형과 언쟁을 하다 보니까 이 형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에이미는 누가 데려간 거죠? 지금 에이미가 사라진 지가 2주 정도 된단 말이죠. 그 시간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릭의 첫 번째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그 워렌 형과 또 아버지와의 관계도 굉장히 틀어져요. 아버지한테도 가서 막 따집니다. 엄마 자살 아닌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게 의심스러워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전부 다 거짓인 것 같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그 과정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닥치면 나도 이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첫 번째 가정도 지키지 못했고 결국은 이 두 번째 가정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에이미는 누가 데려간 걸까요? 누가 유괴를 한 걸까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요. 결론은 납니다. 범인도 있고요. 에이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결론도 납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 에릭의 가정은 철저히 붕괴가 되고 맙니다. 어느 시점에는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책을 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읽어드릴 부분은 딱 한 단락인데요. 에이미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키스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에릭의 머릿속입니다. 당시에 나는 그 희망은 정당화될 수 없는 환상이고 그리 오래 버틸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알았어야 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인생의 절반이 부정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서조차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본 채 하기로 결정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네, 당시에 이런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의 에릭이 그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초반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는 나를 지탱해 준 거는 내가 보고 있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보고도 못 본 척하기로 결정한 것 그런 것들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드릴 부분은 키스가 의심을 너무 많이 받고 에이미의 아버지가 에릭을 찾아와서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원래는 안 하려고 했죠. 키스는 그 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꾸만 어떤 여론이 그쪽으로 몰아져 가니까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요. 변호사 이름이 이제 레오인데요. 레오와의 대화 부분입니다. 부식이 일어나죠. 나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식이 일어난다? 그래, 무슨 일이든 바닥을 볼 수 없다면 아주 견디기 힘들겠지. 이전까지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전혀 몰랐다. 아주 미세한 의심의 냄새가 어둠을 몰아오고 점점 더 위협적인 것으로 변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겠다는 욕구 하나에 당신을 고정시키고 얼마나 끈질기게 당신을 앞으로 몰아붙이는지 말이다.
바닥을 보지 못하면 모든 인생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게 되겠죠. 내가 말했다. 그래, 아주 괴롭지. 자네가 미제 사건 파일이 되는 거야. 미제 사건 파일.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게 정확히 그것이라 생각했었다. 레오와의 통화를 끝낸 후 하루 종일 고객을 맡고 몇 개의 사진 액자를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격렬하고 절박한 느낌이 생겨났다. 키스를 알아야겠다는 욕구였다. 아들이 내게 숨겼을 수 있는 생활, 정말로 저질렀을지 모를 끔찍한 일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 부분은요, 키스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몰랐던, 아버지인 자기가 몰랐던 키스의 행동, 행적,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왜 내 아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내 아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지? 뭐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아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들이 담배를 피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나는 모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다가가면서 좀 아들이 낯설어요. 그래서 비로소 내 아들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릭의 또 다른 가정,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 이 에릭이 이 지금 두 번째 가정이 완벽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아버지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돌봤던 사람이 아닌데 언제나 큰 소리 치고 가족들을 주눅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양로원에 있으면서도 이제 아들들이 찾아뵈러 가면 오지 말라고 큰 소리 치고 특히 워렌에게는 뭐 막말을 막 해대고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내가 잘 살 거야. 나 아이 잘 돌보고 아내랑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 에릭 무어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도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언제나 엄청난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가 당신의 세 자녀 중 누구에게 한 것보다 더 내가 아들을 잘 돌보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 우월감이었다. 제니가 세상을 뜨던 날 아버지는 형에게 제니 곁에서 밤을 새우라는 지시를 내리고는 보스턴과 뉴욕으로 1박 2일의 출장을 갔었다. 제니의 곁을 지키는 일은 형의 입장에서 피할 수도 대충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니의 방에서 나온 형의 모습은 늙고 초췌해 보였다. 그 음울한 아침, 형의 파리하고 찌든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 어렸던 형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보았던 게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과연 내가 정말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아버지 역할을 더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진심이 오가는 얘기를 한 적이 언제였던가? 저녁 식사 때 대화가 오간 것은 확실하고 복도에서 서로 마주치면 상대가 듣든 말든 방백처럼 짧은 말을 교환했다. 하지만 그건 진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었다. 진정한 대화란 희망과 꿈의 무게를 담고 가식적인 허울을 벗어버리며 드러난 빛 속에 서로의 얼굴이 빛나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대화란 삶에 관한 것이고 그 삶을 이겨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운 교훈에 관한 것이다. 내게로 올 수 없었던 키스는 이런 대화를 델모트 프라이스를 위해 아껴두었고 그를 만나러 갔다. 델모트 프라이스는 내가 아들을 너무 늦기 전에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나 역시 그처럼 되기 위해 애썼을 게 분명한 사람이었다. 네, 델모트 프라이스는요. 그 동네에 꽃집을 운영하는 이제 남자인데 키스가 그 아저씨한테 아버지인 자기에게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왜 나한테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는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소개를 좀 정말 이 책은 제가 소개를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좋아서 막 추천도 하고 싶고 그런데
소개를 좀 잘 못하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장도 너무 좋고요. 사건 전개도 되게 빠르고요. 이게 번역한 것 같지 않게 막 슉슉슉 읽어 나갈 수 있고, 좀 두께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지 터너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또 조금 약간 비슷하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정유정 소설 중에 7년의 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주인공,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누구죠? 그 영재 말고 그 영화에서 유승용 씨가 했던 현태였나? 그 책도 읽고 영화도 봤었는데 또 시간이 좀 흘렀다 보니까 주인공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그 아들 이름만 생각나네요, 서원이. 그 책도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책 읽다가, 왜냐하면 그것도 보면 아버지에 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주인공이 자기의 이제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가 다 무너지죠. 그런 큰 틀은 좀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 있죠. 그 콜럼바인 총격 사건의 가해자의 엄마가 직접 쓴, 그러니까 논픽션이죠. 그 책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막 아들이 그 지경이 되도록 뭐 부모가 뭘 했냐,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 뭐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엄마가 아는 아이는 악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아이는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했다. 우리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모를 수 있다는 거를 부모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뿐만이 아니죠. 남편이나 뭐 아내나 아니면 형제, 자매, 다 가족 구성원 전부 다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는 모습이 다일 수가 없다는 거.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범죄에 내 가족이 연루되었을 때 좀 현명한 처신을 해야겠죠. 어떤 게 현명한 처신일지 정말로 그때그때 판단을 잘 해야겠지만요. 그런데 이 붉은 낙엽은요, 오히려 의심 때문에 일이 커진 이야기예요. 에릭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생겨난 그런 트라우마만 없었다면, 정말로 겉보기에만 그런 정상적이고 좋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도 화목한 가정이었다면, 100%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똘똘 뭉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진실이 거짓에 묻혀버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이미를 이제 납치했던 그 범인이 누구고, 뒤에 이제 에이미는 어떻게 되는지는 꼭 책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또 특이한 점이, 또 구성상 특이한 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중간중간 이제 챕터의 초반에 2인칭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너는 이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그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각 장이 그렇게 반복이 되고 나서 이제 가장 끝에 이제 지금 현재의 에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진짜로 저는 이 책 너무 압도적이고 압도된 느낌을 받았고요. 정말 좋은 책 한번 읽어보세요.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종류의 책을 리뷰를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이 책만큼은 강력하게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토머스 H. 쿡 장편소설 붉은 낙엽을
리뷰했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